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여성입니다. 요즘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하죠. 저도 예전에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가족들 때문에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니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련도 정리가 될 수 있구나 했고요. 안 그래도 한동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참에 애청하는 사연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 속 시원하게 얘기나 풀어볼까 하네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도 돈으로 보다가 모든 걸 잃게 된 저희 아주버님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법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직업들이 모두 그러겠지만 저도 대학원까지 10년 가까이 공부만 주구장창 했어요. 그 사이에 저 좋다는 사람들과 여러 번 연애도 해보고 공부하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다 할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접어들어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그랬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친구와 밥 먹기로 한 자리에 친구의 친구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지 뭐예요?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특히나 저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훗날 들어보니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말 그대로 연애를 쉬고 있을 때였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덤덤함에 안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통으로 아는 친구를 이용해 만날 약속을 꽤 여러 번 잡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저를 좋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실상 남편은 제가 로스쿨을 다닌다고 하고 눈이 높아 보여서 저와 연애 쪽 기류는 꿈도 안 꿨었다네요. 결국 술김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저희는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제 이상형이라 다가갔다면, 연애 때는 제가 변호사 시험을 2년 가까이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는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셨어. 말이 아들 셋이지 두 분이서 어떻게 별난 아들 셋을 가게도 하면서 키우셨는지 몰라. 수지, 너는 외동이라고 했지? 응, 원래 나 말고 자식이 있으셨는데 몸이 약해서 갓난아기일 때 먼저 떠났다고 하더라고. 부모님 두 분 다 일반 직장 다니셨는데 엄마는 내 걱정 때문에 일도 그만두시고 평생 전업주부 하셨지 뭐.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거 보면 난 늘 부러웠는데. 사람 나름이지. 우리 형은 나보다 6살 위라서 항상 내 기억 속에 어른 같아서 덤비지도 못했고, 남동생은 그냥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애였어. 삼형제라도 각자 성향이나 스타일이 달라서 우리는 뭐 그렇게 싸우고 꿍꿍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랬구나. 남자 형제가 많다고 하면 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놀이나 스포츠 같이 하고 그런 상상만 했는데, 나이 차이 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가족들이 많으면 집안에 일 있거나 문제 있으면 단합은 잘 되더라. 그건 좋아. 그래도 부모님의 아들 셋 다 각자 일 잘하는 모습 보시면 엄청 뿌듯해 하시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난히 자식 욕심 있었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거고.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지금도 엄마 혼자 본가에 계신 거 보면 마음이 짠해. 형제들끼리 평소 연락은 자주 안 해도 엄마 챙기는 건 돌아가면서 꼭 하는 편이야. 저는 친정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다였다면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로 다복한 집안이었어요. 6살 위인 첫째 형님은 이미 결혼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었고,
막내 남동생은 이제 군대 제대해서 복학한 대학생이었고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들 셋은 전부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으니 시어머니 혼자 시댁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가족 중심의 사고를 가진 남자였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자신의 부모님, 형제들 얘기를 빼먹지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인사를 가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을 이미 만난 느낌이 들 만큼 친근감이 들었고요. 시댁에 대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아마 첫인사를 갔던 날이지 않을까 하네요. 시댁에서 무엇보다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시어머니가 한옥으로 만든 시댁 툇마루에 앉아 아들 셋을 보며 빙긋이 웃고 계신 자애로운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여성스럽고 인자한 분위기도 했고 조선시대 신사임당이 살아있다면 저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일까 싶었네요. 그러고 보니 삼형제 중 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유난히 많이 닮은 자식이었고 제가 이런 따뜻한 느낌의 사람들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제 취향도 알게 됐어요. 재수 씨는 그 힘든 변호사 공부 해냈다면서요? 대단하다. 제 동생 덕분에 태어나서 변호사 처음 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형수님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대학 졸업하려면 학점부터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게. 대학 들어가자마자 술만 마시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하여튼 우리 형제 중에 네가 제일 술고리에 유흥 좋아해. 그 취업도 해야 하는데 정신 차려. 둘째야, 노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는 20대 때다 하는 거야. 내버려둬. 우리처럼 30대 들어가면 다 줄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나저나 재수 씨는 서울 어느 로펌에 다니나요? 아직 수수 변호사라서 실무 실습 중입니다. 서초 쪽 작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민이가 연애할 때부터 여자친구가 멋진 사람이라고 하더니 딱 보기에도 야무져 보이시네. 이제 양가 상견례하고 재민이랑 결혼 준비 서둘러야겠네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재민이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물론이죠. 연애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재민 씨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결혼 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저는 당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변호사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는 가게를 운영하시고 시동생도 대학생이고 제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다 보니 전문직인 제가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 후 양가의 열렬한 지지하에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 직장 쪽에 전세 신혼집도 마련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들이 다 한다는 시집살이를 살 겨를도 없었어요. 당시 로펌에서 수수 변호사를 한다고 야근 주말 없이 일을 했고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결혼하고 첫 해에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걸 알고 있으니 많이 배려해주고 챙겨주더라고요. 특히 집안의 맏며느리인 형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는 편이었어요. 동서가 다닌다는 로펌 들어보니까 엄청 유명한 곳이라던데. 가만 보면 동서는 참 겸손한 것 같아. 그쪽 계통에서도 유명한 회사 다니면서 어쩜 그래? 아직 정규직 변호사도 아니고 계약직 수습인걸요. 단기직이라서 어디 가서 말하기 그렇고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보네. 난 변호사 되면 억대 연봉 받고 다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는다고 다 잘 나가는 변호사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세후 200만 원도 못 받는 변호사 있는가 하면 몇 억대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해서 200만 원도 못 받아? 그게 무슨 개고생이야? 동서는 그럼 어느 정도 봉급받는데?
저도 아직 인턴이라서 직장인 월급보다 못 받아요. 이제 새내기니까요. 그래? 난 전문직 동서가 들어와서 이 집안의 기둥이 좀 되려나 했더니 일반 직장인보다 못하다문야. 좀 실망이기도 하다. 평생 그러고 사는 건 아니지? 제가 많이 노력해야죠. 제 능력도 높이고 좋은 로펌에 들어가야 하고요.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뢰 천마디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말이 인사였어요. 이 세계를 모르고 겉만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월급 100만 원대 버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억대를 넘게 버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 편차가 심한 곳이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든 제 덕을 보려고 잘해주다가 제가 수습 변호사로 월급 200만 원 좀 넘게 받는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유난히 쌀쌀맞게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닌데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형님의 대우가 달라져서 시댁에 갈 때마다 곤혹스러웠어요.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형님이 시댁 일을 혼자서 많이 했고 자신은 밑에서 동서가 들어와서 시댁 일을 덜 줄 알았는데 제가 일 때문에 면죄부가 생겨 있으나 마나 하니까 심통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부터 형님과 사이가 별로였던 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 번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속내를 말해주더라고요. 형수님이 대놓고 당신 봉급을 물어보고 그랬어? 형도 나한테 묻더니 둘 다 왜 그러는지 몰라? 아주버님도 내 월급 물으셨다는 말이야? 왜 다들 내 일이나 월급에 관심이 많으시지? 내가 형네 얘기고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니까 말할게. 사실 형이랑 형수가 하는 가게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걸 물려받은 거였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봐. 그때부터 나랑 동생한테도 돈 얘기만 하고 계속 저렇게 돈돈거리고 계셔. 아, 가게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전에 가게 물려받고 시작할 때부터 돈 부족하다고 노래를 불렀던 거라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그러려니 해. 당신이 변호사라 하니까 돈 도움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 어쩐지 내가 일반 회사원보다 더 월급이 적다고 하니까 형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니. 그런 이유였구나.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형님네 가게 도움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나도 동생도 가족끼리 돈 관계 안 하기로 일찍이 얘기했어. 엄마가 형네 가게 할 때 돈 쪽으로 많이 도와줬는데도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형네가 돈 얘기 꺼내면 그냥 없다고 하고 말아. 형님이 당신 시댁 행사 참여 안 한다고 틱틱거려도 그런 거보다 하고 말고 할 것만 딱 하면 돼. 알았어.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편하다. 진작 물어볼 걸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 일 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음 나한테 얘기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난 네가 그런 마음고생하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형님네는 시부모님 해물탕집을 물려받아 하면서 늘 재정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7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중간중간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 5천만 원으로 도와주셨는데도 간에 기별이 안 갔다니 말 다 했죠. 남편도 시동생 시어머니도 이제는 형님네가 가게 얘기나 돈 얘기만 꺼내도 그러려니 하는 지경이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형님 내외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저도 맘 편하게 딱 그만큼만 대했어요. 형님도 결혼 초기에는 제가 눈치도 보고 미안해하다가 어느 순간 신경도 안 쓰고 덤덤하게 나오자 그런 저를 보고 더 기분이 나빴는지
아예 대놓고 저한테 밉상짓을 할 때가 많았어요. 자기들이 시댁 행사를 주도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저와 남편에게 시댁 행사나 일에 자기들 몫까지 돈을 다 내라는 등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형제들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하니 누가 돈 더 내고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제사도 다 없애고 할 테니 그만들 하라고 중재해서 넘어가곤 했죠.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형님과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흘러가던 결혼 2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하셔서 처음에는 작은 연회장이라도 빌려 칠순자치를 해드릴까 했는데 어머님이 굳고 반대를 하셔서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던 차였어요. 저도 그날은 다니던 로펌에 반차를 내고 없는 솜씨를 발휘해서 어머님 생신상을 도왔고요. 시동생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간만에 모인 식구들과 즐겁게 담소도 하고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웃음기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매번 집안 행사에 나서서 뭐라 하는 형님네가 웬일로 저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다과를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비장하게 운을 떼더라고요. 들어보니 형님네가 시댁집을 받는 조건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10년간 엄마 혼자 본가에 계시고 이제 나이도 70이신데 혼자만 살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했다.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대신 이 시댁집을 받기로 했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정리하고 시댁으로 아예 들어와 살 거고요. 엄마를 모시기로 하고 이 집을 받는다뇨? 그럼 이 집 명의를 형 걸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 첫째가 여기 들어와서 나랑 산다고 하고 대신 이 집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구나. 그래서 해주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남겨주셨고 아직 건강하게 계신데 뭐하러 굳이 형을 준다는 말이에요? 둘째, 너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 굳이라니. 내가 이 집안 장남이고 여태 무슨 일만 있으면 나서서 다 했는데 당연히 내가 마땅하게 받아야지. 집안 행사 있으면 움직이는 건 장남인 나고 너희가 여태 뭘 했냐? 형이 우리보다 6살에서 10살 위니까 나이 차이가 나서 형이 일찍 집안일을 도운 거지 딱히 책임감이 있어서 나서서 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말로만 이 일 저 일 우리한테 다 시켰지. 결국 집안일이나 행사한 건 나랑 막내야. 시끄러워! 집주인인 엄마가 결정하신 거야. 너희는 용돈만 드리고 말로만 하는 효도하면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너희가 엄마 모시고 이 집 받아. 그럴 사람 이 중에 누가 있어? 시댁집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앞으로 남겨주신 재산이었고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당시 1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형님네는 가게자금 때문에 돈돈하더니 시어머니를 기어코 설득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식구들 앞이라 장남이라 일 제일 많이 한 자기들이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시어머니 모시게 됐으니 시댁집도 당연히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만에 모인 형제들의 다툼이 시작됐어요. 엄마 모시기로 하고 본가에 들어와 합가하겠다는 거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집을 형 명의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살아. 집 가져갈 생각 말고. 우리가 계속 가게 운영하는데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이 집 물려주신다고 하신 거야. 아버지가 어렵게 몇십 년간 운영했던 가게 망하는 꼴 다들 볼 거야? 그럼 뭐 이 집 큰형 명의로 가져가서 담보대출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그것까지 너희한테 말할 의무 없지? 일단 이 집을 장남인 내가 상속받는다는 게 중요하지.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도 막내도 이 집 물려받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형 명의로 해주는 건 이른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요. 아니,
이미 며칠 뒤에 내 집사람 앞으로 증여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두말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너무 장난만 챙기는 것 같아 너희들이 말을 할 수도 있다만 너희는 내가 다른 부동산 남겨줄 테니 너무 섭섭해 마. 지금은 너희 형네랑 내가 같이 이 집 살고 형 먼저 챙길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돈하면서 가게 힘들다던 형님네가 기어코 시어머니가 가지신 제일 큰 재산을 들고 가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니 저는 내심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도 시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신데 시댁집을 굳이 지금 물려받는다는 형님네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집주인이 장남네에게 집을 증여한다는데 나머지 자식들이 할 말이 없죠. 그나마 형님네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랑 막내 시동생도 시어머니의 결정에 알겠다 했고요. 하지만 한동안 남편과 시동생은 큰형의 시댁집 상속에 의문도 많고 걱정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모여 뭐라고 작당 모의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뭐라 말도 더 했나 보던데 결국 그냥 시댁집은 형님에게 증여되고 끝이 났어요.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시어머니와 형님네가 합가를 하고 시댁집까지 형님네가 들고 가서 그 후 2년 넘게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형님네가 가게 일을 하니까 바빠서 어머니를 잘 모실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무릎이 안 좋으셔서 통원 치료해야 하는 어머님이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랑 병원도 같이 다녀오고 여러모로 걱정이 덜어진 건 사실이었으니 다른 자식들도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려 잘된 일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맡은 큰 법정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평일임에도 집에서 휴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지 않은 이상 연락도 안 하던 형님이 웬일인가 했네요. 동서, 지금 직장이야? 오늘 몇 시에 마쳐? 저 지금 휴가 비슷한 거라서 집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래? 잘 됐네. 내가 굳이 2번 일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동선회로 어머님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갑자기 어머님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내 얘기 잘 들어. 어머님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암진단 받으셨어. 췌장암이시래. 네? 췌장암이요? 그 암은 손도 잘 못 쓴다던데 어머님이 어쩌시다가... 병원에서는 이미 암 말기고 손도 못 쓴다니까 이제 동서랑 도련님이 어머니 모셔. 우리는 지난 2년간 어머니 모실 만큼 모시고 뒷바라지 했으니 암 간호는 동서네가 하라는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뭐라 하세요? 지금 건강 상태는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어머님 만나고 다 물어봐. 나는 지금 어머니랑 동서네로 갈게. 시어머니가 평소 당뇨도 있으셨는데 검진으로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암 판정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어머님을 병간호 못한다며 저희 보고 모시라뇨.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타 지역 출장 중이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서울집에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형님을 상대하기로 했어요. 1시간 뒤 형님은 한 손에 짐가방을 하나 들고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뭔가 시달린 표정으로 지친 기색의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주 전에 시어머니를 뵌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새 너무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아까 전화로도 말했지만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동서가 어머님 모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머님이 지난 50년간 사셨던 집을 떠나서 이런 좁은 아파트에 사시는 게 최선일까요? 이제 몸도 아프시다는데 시댁 집처럼 맘 편하고 흙 밟을 수 있는 집에서 사셔야죠. 그 집은 이미 나랑 내 남편 집이니 누가 뭐라 할 소관이 아니지.
어머님이랑 합가해서 2년 동안 매번 병원 다니면서 우리 부부는 할 만큼 효도 다 했어. 그러니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알아서 어머님 모시라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출근하면 아픈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우린 뭐 놀고 먹어서 어머님 모셨니? 동서도 참 이기적이고 난년이다. 어쩜 그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 시집 왔으면 시댁일도 하고 시집살이도 살고 해. 변호사가 무슨 벼슬이야? 돈도 얼마 못 번다면서 세상 모든 소송 동서가 다 아는 것처럼 굴어? 난 갈 테니까 서방님이랑 상의해서 어머님 모셔. 형님은 쓰러지듯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네들은 할 만큼 했고 이제 가게 바빠서 암 병간호 못하니까 편하게 살던 저희 보고 효도하라는 말을 끝까지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안방 따뜻한 곳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상태를 살폈어요. 어머님은 힘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시냐고 묻고 일단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자고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이 집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암이라니? 그리고 엄마가 형네 집에서 나온다고 한 거예요? 어제 대학병원 가서 마지막 검사하고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 몇 개월 못 산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긴 형수가 데리고 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이렇게 어머니 급하게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안정을 찾게 해드리고 말해. 아직 점심도 못 드셨대. 제가 급하게 집에 있는 재료로 식사를 차리고 시어머니 밥을 챙겨드리고 나서 여태까지의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고 성질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고 시어머니 얘기를 가만히 듣더라고요. 일단 너희 형네랑 합가하고 작년에는 별일 없었어. 그런데 올해부터 내가 몸이 안 좋고 계속 병원 갈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형이랑 형수가 귀찮아졌던 게지. 출퇴근하는 너희들은 회사에 있을 거 뻔하니 그냥 나 혼자 병원을 다녔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암 판정받고 너희 형네가 나를 더는 못 모신다고 하더라. 어디 기관에 들어가든지 너희 집으로 가든지 선택하라는데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니? 형이 엄마 모신다고 집도 들고 가고 다 했는데 당연히 본가에서 못 나간다고 했어야죠. 아님 그 전에 우리한테 연락을 하던가요. 저번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말이야. 네 형한테 새로 사달라고 하니 비싸다고 기다리라 해서. 이놈의 인간들이 엄마를 이런 취급하고 함부로 대할 거면서 엄마 모실 테니 집을 줘? 와, 간만에 뚜껑 열리네. 진짜 형이랑 형수 둘 다 동거 아니야? 일단 어머님 며칠 사이 병원 다니시면서 검진도 받고 힘드셨을 테니까 쉬라고 자리 비켜드리자. 어머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아. 우리끼리 따로 얘기해. 엄마, 일단 아무 걱정 말고 저희 집에서 푹 쉬세요. 이 일은 저희가 해결해 볼게요. 저희 부부의 말에 그제야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쉬시더라고요. 보아하니 형님네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긴장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드신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주말 아침이 되자마자 저와 남편 휴대폰으로 착불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형님네가 막무가내로 시어머니 짐을 저희 집으로 붙여버린 거였죠. 남편과 저 시동생은 주말 휴일이니까 형님네를 찾아가서 찬찬히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형님네가 먼저 선수를 쳐서 가구를 뺀 시어머니 짐을 몇 상자나 저희 집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러고 2시간 뒤 시어머니 짐들이 저희 집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쓰러지시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자기 짐을 아예 빼버린 형님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시댁집도 뺏기고 자식한테 버려졌다면서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며 우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고 저는 이런 몰상식하고 못돼 먹은 형님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데 자식인 남편과 시동생은 어땠겠어요? 저는 일단 형님네에 가서 할 말이 있다며 남편 시동생과 대략적인 작전을 짜고 형님네 가게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어머님이랑 어머님 짐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 집으로 보내버리세요? 그걸 본 어머님 마음이 어떨 거라는 생각은 아니야 안 하신 거예요? 뭐가 어때서? 그냥 다른 자식네에 가서 지내시는 건데 적응하면 그러려니 하시겠지. 내가 진작에 엄마 모신다고 하고 본가 받는다고 할 때 알아봤어. 어쩐지 쎄하더라니. 엄마 우리가 2년 모셨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식들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 다른 집도 다 그렇게 뭐 때문에 아침부터 남의 가게에 우르르 찾아와. 엄마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형이 책임져. 안 그래도 암 판정받고 몸도 약해졌는데 그런 부모를 버린다는 게 말이 돼? 안 되면 본가라도 엄마한테 다시 돌려줘. 내가 왜? 모시기로 하고 집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본인이 줬으면 그걸로 끝이야. 알아? 당연히 문제가 많지. 엄마 모신다고 한 건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신다는 말이지. 당장 엄마 집 돌려줘. 엄마는 그 집 없이 못 사신단 말이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언제 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게 문제되는 증거 있어? 어디서 이빨도 안 들어갈 말을 하고 있어?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어머님도 자기 의지대로 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주라니 말라니예요. 누가 보면 우리가 약속도 안 지키고 억지로 집을 뜯어낸 줄 알겠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서로 멱살까지 쥐고 시어머니의 거취와 시댁집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기들이 한 말처럼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댁집을 받은 건 정당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저희 보고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기한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이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뻔뻔한 말에 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형님, 아주버님,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 줄 잊으셨어요? 이 서류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그게 뭔데? 뭔지 알 수도 없는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고? 2년 전 어머님 칠순 때문에 모였던 그날 밤 아주버님 직접 친필로 쓰신 각서예요. 형님도 옆에서 같이 보셨잖아요. 하는 짓도 머리가 텅텅 빈 짓만 골라 하시더니 기억력도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 동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 자기 좀 배웠다고 윗사람 무시하기야? 윗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야 그런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괜찮은 인간이라서 어머님한테 이런 짓을 해요? 아무리 약속이고 뭐고 말장난 해봤자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이거 공증받은 각서예요. 공증? 그게 다 뭔데? 지금 우리가 가방끈 짧다고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사기치려고 하면 재수시고 뭐고 가만 안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님네 얼굴에 글자나 안 읽히더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따위 짓을 벌이셨더군요. 그럼 벌을 받으셔야죠. 시어머니가 형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 온 그날, 저는 형님 내외의 뻔뻔함에 이를 갈면서 서랍장에 고이 감춰둔 서류 하나를 찾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형님네에게 넘겨줄 때 아주버님에게 받은 친필 각서였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시댁집을 장남이 물려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당시 돈에 눈이 번형님과 아주버님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쓰라는 대로 따라 썼던 거예요. 이를 어길 시에는 다시 물려받은 집을 돌려준다라고 자기들이 쓴 것도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어머님을 설득해서 아주버님에게 각서를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공증도 물론 따로 받아뒀고요. 법정에서는 꽤나 힘이 있을 수 있는 서류죠. 아니 이미 집을 받았고 그게 언제적 얘긴데 소송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결국 어머님 재산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제 이름 걸고 꼭 그렇게 하게 만들 테니 기대하세요. 제가 아주버님 각서를 공중도 받아뒀고 법정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라고 했더니 처음에 시큰둥하던 형님네도 제가 제법 법조인처럼 말을 하며 법정에 세울 거라고 겁을 주니까 그제서야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싶었는지 각서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리려고 하더군요.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더니 그게 진짜 각서였겠어요?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아주버님을 제지하면서 소송을 하기 전에 엄마에게 집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집을 뺏기던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경고를 했고 저희는 막말과 욕을 해대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무시한 채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저희 셋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황 보고를 드렸어요. 방금 아주버님 네에 가서 경고를 하고 왔고 어머님이 원한다면 시댁집도 돌려받게 해주고 못된 장남 벌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죠. 어머님은 그러자고 말을 하셨지만 너무 슬픈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이 약해지실까 해서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니를 다독이며 자기들이 앞으로 항암 병간호도 다 하고 엄마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약속하더군요. 참 우습고도 신기한 게 남편과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바로 다음 날 진짜 말 그대로 그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법정 소송은 두려웠는지 일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 들이닥쳤던 거죠. 마음 같아서는 뭐가 좋다고 문을 열어주겠냐마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거실에 모시고 형제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엄마, 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소송 거신다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소송이라뇨? 저희가 엄마 재산을 함부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 2년간 저희가 어머니 모시면서 할 거 다 해드렸잖아요. 병원 보호자 노릇에 병원비도 해드리고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해드렸어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가게 일한다는 핑계로 밥도 집안일 해달라고 하고 식모 취급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형도 형수도 제정신이에요?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하고 싶냐고요? 둘째야, 우리가 하는 소송이 불효소송이라고 한다지? 오죽했으면 소송 이름이 그렇겠냐. 네 형님 내한테 전해주렴. 나는 고향 같은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고 순순히 못 돌려준다면 법으로라도 돌려받겠다고 전하렴. 내가 부모로서 해줄 말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난 내 인생의 아들 2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하직하련다. 아주버님은 자신이 장남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소송을 거냐면서 자기네들이 형제들 중 가장 못 사는데 부모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평소 온화하고 조용하시던 시어머니도 장남네가 돈만 보고 자신을 냉대하고 버린 건 못 참으셨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이 무릎까지 꿇면서 빌면서 소송만은 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두 눈 한 번 마주쳐주지도 않고 식구들 앞에서 절연 선언을 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단호함에 아주버님네는 거짓 울먹임을 하며 뭐라 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호된 꾸짖음과 성난 화보다 조용한 무시가 더 무서운 법이구나 새삼 깨달았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불효소송을 담당하면서 아주버님네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미 시댁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법정 소송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근에 급하게 팔려고 손해볼 금액으로 내놓은 상태였어요. 다행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1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박씨 가문의 본가는 무사할 수 있었네요. 그 후 시어머니는 불효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시댁집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었고 어쩌다가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실리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불효를 저지른 자식 가게라며 형님네 가게까지 거론돼서
동네에서 쪽팔리고 인터넷에서도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형님네 가게 매출은 바닥을 쳤고 폐업을 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불효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형님네가 죗값을 치렀지만 시어머니 췌장암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암도 안 먹힐 상태에 몇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남편과 저 시동생은 같이 상의를 해서 시댁집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자기를 병간호하겠다고 했지만 자식들이 아예 같이 살면서 간호를 한다고 하자 마음이 편하고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이겨내고 반년 더 저희와 함께 사시다가 새벽녘 주무시면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시댁집을 비롯해 소액의 부동산을 저희 부부와 시동생에게 반반 남겨주시면서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베풀다 가셨네요. 아직도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한창일 때는 시어머니가 늘 생각납니다. 시어머니가 제사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고인의 뜻대로 하고 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뿌렸던 강원도 홍천 어머님 고향에는 가끔 찾아가네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도 형님네는 저와 남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동서, 큰 로펌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린 형제고 가족이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자기들 가게 다시 차리려 하는데 가게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나 뭐라나요. 시어머니가 누구들 때문에 가슴에 한이 서려 돌아가실 때도 마음 편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막장짓을 하나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어떻게 부부가 둘 다 하는 짓이 똑같은지 다른 의미로 부창부수가 저런 건가 싶었고요. 어쩌면 만날 기회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은 자기 형이라는 사람과 형수를 짐승 보듯이 쳐다보더니 이미 어머님 돌아가시는 순간 가족의 연을 끊었고 다시 더 돈 때문에 찾아오거나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면 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할 테니 콩밥 먹고 싶으면 오라더군요. 결국 형님네는 가족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족이란 무엇이고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모실 책임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은혜로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라서 여러분에게도 여쭈어 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혼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동년배 주부님들은 제가 당했던 얘기를 듣다가 고구마라고 느껴져서 화딱지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 중에 인과 응보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걸요. 그러니 중간에 열받으시더라도 저 대신 화를 내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둘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7년 넘게 한 사람이고 40대 중반이 넘은 나이입니다. 큰아이가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되돌아보면 저는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고 늘 견디면서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남편에게 분노가 컸어요.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냐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 키우며 직장 생활하고 양가 부모 챙기며 살아가는 걸 저의 숙명이자 당연한 삶으로 여겼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혼하지 않고 산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혼을 왜 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남편 놈이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잘못한 그 인간이 오히려 뻔뻔하게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서둘렀고 저는 괘씸한 마음에 그 인간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혼 소송으로 끝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정말이지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과 아이들을 비롯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를 저버리면서까지 여자에게 눈이 멀어 새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게 참 미련하다 싶어요. 그 정도로 상간녀와의 사랑이 같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억울한 건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몸 불편한 홀시어머니 병수발을 몇 년간 했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남편 찬밥 먹여 보낸 적 한 번도 없을 만큼 부지런히 살며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 살아온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들 남편을 욕하고 연락도 끊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명절마다 연락은 합니다. 손주들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이혼 전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더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본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아들 편에 선다지만 전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이런 말을 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는 나중에 나 죽어서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다. 미리 유언장 써서 우리 손주들 목 전부 분배해 놓을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너한테는 내가 뭐라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데 뭘 어쩌겠니. 내가 다 안고 가야지. 그놈이 망해 먹어도 네 분이 풀리겠냐 이 말이야. 어쨌든 애들 교육비며 대학 등록금은 전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직장생활 힘들겠지만 견디면서 살아. 언젠가는 좋은 날 온다. 웃을 날이 꼭 올 거야. 어머니도 얼른 건강 회복하셔야죠. 제가 더 이상 병원 못 가는 건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요. 한준이 아빠가 어머니 간병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놈이 간병은 무슨... 바라지도 않아. 나도 간병인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너는 애들이나 신경 써.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애들이 걱정이 되시는지 저에게 종종 연락에 근황을 물어보시는 건 물론 남편놈 욕을 한 바가지 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전 시댁과의 연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 남편놈이 인생 망해먹고 있는 소식들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혼 전 시어머니와 제가 아주 각별한 관계인 줄 아시는데 사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시어머니와 모녀 사이처럼 가깝게 지낸 걸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거나 시자 노릇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고부관계라는 게 엄마 딸 사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서로 관계가 나빠질 만한 언사를 하지 않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저의 도리를 잘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이셔서 큰 탈 없이 지냈어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애들 연년생으로 키울 때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혼자 애들 케어를 어찌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때 남편이 직장 관두고 사업한답시고 설치던 때라 아마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때 이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저 결혼을 어찌하게 됐는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남편과 결혼하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참 나름 사연이 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게 공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남편과 선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을 중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입니다. 동사무소 근무할 때 동네 일에 나름 목소리도 내시던 어머니가 저를 눈여겨보시다가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어 놓으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나름 잘 사는 집이었지만 사실 저는 친정이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 혼자 계셨고요. 친정아버지도 자식들을 잘 케어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랑 제 여동생은 아빠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자식들에게 척을 지는 바람에 결혼할 때도 저는 아빠 덕 본 거 하나 없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알코올성 치매로 끝까지 저랑 제 동생을 고생시킨 분입니다. 저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저를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반대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모자란 돈 있을까 봐 결혼 비용 보태 쓰라며 돈도 보태주신 건 물론 오히려 아들 걷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내 며느리 된 이상 나는 너를 내가 낳은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아들이 모자란 거 없이 자란 것 같아도 너에 비하면 부족한 게 참 많은 놈인데 아마 여러 가지로 네가 참고 살 일이 많을 거다. 그래도 그놈이 네 말이라면 잘 듣지 않니? 결혼해서 너 때리거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을 거야. 다른 거 철없이 굴면 네가 잘 구슬려서 타이르면 네 뜻대로 할 놈이야.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주는 거 나는 너한테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니 아들 그렇게 엉망인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한테 잘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저야말로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과분하게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하신 분이시니 아마 저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아들이 기본적인 도리는 할 놈이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그때는 나름 지금보다 때도 덜 묻고 뭘 모르긴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장사하시며 정말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신 분인데요. 그런 자기 엄마 믿고 흥청망청 도날기를 우습게 알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결혼할 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제대로 없었지만 어머니 덕에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조금 철이 없는 면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좋은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육아 때문에 정신없던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오래되긴 했지만 대출 같은 거 없는 어엿한 집도 있었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남들 사는 것처럼 나이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하나뿐인 애들 아빠로 늘 첫 번째로 대접해줬고 나름 살면서 고마웠던 것도 많아요. 그러니 그 세월을 애들 둘 낳고 살았죠. 가장 고마운 기억이 있다면 둘째 낳고 얼마 안 있어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이 상주 노릇하면서 힘이 많이 돼주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저도 남편이 미울 때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사업을 하겠다고 직장을 관두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줄이었으니 주변 직장 동료들이 많이들 회사에서 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저야 평생 직장이고 연금이 나오는 직업이지만 남편이 일하는 업계는 보통 45살 전후로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회사를 나와 나름 야심차게 3D 프린터 관련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기 퇴직금 다 쏟아붓고 이런저런 시설 투자에 사람도 쓰고 하더니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나름 성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힘든 날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도 좋았고요. 아예 모르는 일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 지인이 있다 보니 건너 거래도 많이 두고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남편은 회사 다닐 때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난 걸 즐기는 듯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애들이 어리기도 했고 한창 둘 다 육아 때문에 힘들 때라 늘 시간이 부족하고 종종거리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남편이나 저나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겼죠. 저도 예전보다 직급도 올라가서 직장 생활도 편했고 모든 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고부 갈등도 없었으니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안정되는 몇 년 사이 부부 사이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방을 썼고요. 제가 어디 여행이라고 가자고 하면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저의 제안을 거절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저 몰래 딴짓을 하고 밖에서는 따로 와이프 행세하는 여자를 두고 다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꿈에도 몰랐고요.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처음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 어머니가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자리 잡는 거 보고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어머니도 마음 편히 살만한가 싶었는데 그 즈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칠순을 앞두고 갑자기 대장암 3기라며 암 선고를 난데없이 받으신 겁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족들보다는 어머니 당신 자신이 아마 제일 충격이셨을 텐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해 눈물까지 보이면서 걱정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요즘 암이 뭐 병축에나 끼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암 환자라며? 엄마 괜찮아. 그동안 너무 몸을 굴리며 살아서 이제는 좀 쉬라는 거지 뭐.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 말어.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보험을 언제 써먹나 했는데 이제야 써먹으니 그것도 다행이지 뭐니. 그래도 장로한다는 게 어디냐. 항문은 살릴 수 있다잖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네, 어머니. 아무튼 간에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건강한 사람도 수술하면 몸 축나고 힘들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어머니 건강만 신경 쓰시자고요. 아무리 아들이 있다지만 자식이 부모 간병하는 일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머니 케어할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병이 수술만 한다고 끝인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일 때문에 바쁜데 병원은 당신이 연차 내고 갈 수 있는 거지? 수술하고 며칠만 고생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회복하실 거 아니야. 그때는 간병이 쓰지 뭐. 어머니 보험에 간병비도 포함이라며. 진짜 다행이지 뭐냐. 뭐?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병시중하는 건 싫다고 하셨어. 그럴 바엔 움직일만 하면 혼자 계신다잖아. 며칠 동안은 당신이랑 내가 교대로 어머니 옆에 있어야지.
간병인은 몇 시간만 쓸 생각을 해야지 종일 쓰는 건 안 돼.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셔. 아이,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자인데 어머니 대소변은 어쩌고. 당신이 좀 해주라.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이번만 고생하면 당신이 어머니 병시중 할 일 없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여보, 당신 어머니 대장암이야. 그거 단순한 병 절대 아닌 거 알지?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어머니 신경 많이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니? 내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잖아. 남편은 저리 말할 정도로 자기 엄마지만 무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니가 암투병 하실 때 당연히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까지 어머니가 저에게 베푸신 걸 생각하면 절대 어머니를 남편에게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맘 먹고 간병 휴직도 1년이나 냈어요. 돈 걱정했다면 휴직 못했을 테지만 제가 어머니 간병할 수 있게 돈 걱정 없이 휴직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수술보다 항암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건강도 눈에 띄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 무렵 저는 거의 어머니 댁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평일에는 시댁이랑 집을 오가며 애들도 챙기고 어머니도 챙겼고 주말에는 애들이 전부 학원에 가서 늦게 귀가하는지라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집 비우는 날도 많은데 어머니 걱정 안 하게 신경 써주니 일에만 집중하고 돈 열심히 벌어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때 저는 몸이 힘들면서도 내 할 도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가족들이 모두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남편이자 애들 아빠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바람이었죠. 저와는 달리 남편은 사는 게 참 편했던가 봅니다. 어머니 간병을 하는 동안 남편 놈은 신나게 딴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이나 사생활에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황당하게도 사업장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혹시 남편 회사 직원이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필 제가 주말에 어머니 댁에서 애들과 치킨 시켜 먹고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마침 남편도 출장 때문에 지방에서 하루 자고 온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었죠. 자주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난데없이 남편이 거의 비서처럼 부려먹는 회사 남자 직원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남편 창업 초창기 때부터 아는 직원이라 번호를 아는 직원이었는데요.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놨습니다. 내일 라운딩 나가시는 일정 맞춰 차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 분이 오붓하게 식사하시고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직원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출장 갔다 들었는데 스위트룸은 뭐고 대체 오붓하게 식사하라는 건 누구더라 하는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모님, 제가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이봐요, 김대리.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장님이 2명도 아니고 우리 그이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황을 해요? 혹시 나 모르는 사실 뭐 아는 거 있어요? 직원은 난감해하면서 긋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을 그날 이후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신경 안 쓰게 애들 케어는 전부 제가 도맡았었고, 초창기 사업 힘들 때 가져오는 돈 없을 때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무 말 안 했던 저였습니다. 자기 엄마 간병도 하고 있는 저에게 설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속내를 감추는 짓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는 전공법으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했어요. 아이들 문제와 재산 문제 등등. 결혼 생활이 오래된 만큼 서로 엮여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처음에 말하지 않고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휴직 중이었으니 남편의 꼬리를 잡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남편 뒤를 밟아가며 사무실 근처에 죽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제가 뒤를 밟은 지 하루 만에 증거를 제 눈앞에 보여주더군요. 황당한 건 옆에 끼고 다니는 여자는 겁도 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회사를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뒤를 밟는 2주 동안 거의 하루 걸러 하루를 만나고 서슴없이 숙박업소까지 드나들었죠. 모든 걸 증거로 남겼는데 제가 뭘 더 고민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들이 있어도 일단 제가 있어야 애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심했고 아직 몸이 아픈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외도를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로 우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제 앞에서 추궁했는데요. 남편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밝혀져서 오히려 속 편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너 이놈아! 미치지 않고서야 한준이 어미한테 이럴 수는 없지. 니놈이 잘못한 거라 나는 이혼을 말릴 수도 없어. 너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대체 그 나이에 왜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거야? 잃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 엄마, 제가 잘못한 건 많지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 아들 이만큼 사업 성공한 거 집사람보다 지금 만나는 여자공이 더 크다고요. 거래처 물어다주고 저 돈 돌아갈 수 있게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다고요. 우리 이만큼 사는 건 집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뭐야 이놈아? 말 같은 소리를 해. 한준엄이가 너랑 나한테 어찌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래? 애들 엄마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은 싫다잖아요. 내 잘못으로 이혼하겠다는데 별 수 있어요? 여자 만난 건 내 잘못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혼해야죠. 에이, 차라리 속은 편하네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저도 맘 편히 재혼할래요. 저도 할 말 많다고요. 다른 남자들은 처가 잘 만나서 힘들 때 처가덕도 보고 산다는데 이건 뭐... 나는 살면서 아무것도 덕본 게 없잖아요. 외려 집사람 내 덕에 팔자 좋게 살았죠. 엄마, 저 만나는 여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참에 새 며느리 드리고 호강 누리고 사시라니까요. 나는 그런 호강 필요 없다. 너 조강지쳐 버리는 놈치고 잘되는 놈 없다는 말 몰라? 엄마, 그 말도 옛말이에요. 어디 재벌 회장은 조강지쳐 버리고도 회춘해서 잘만 살잖아요. 남편 놈은 저리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만 그날로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겨우 체력을 회복했다 싶었는데 마음이 상하신 나머지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우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외도가 발각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막 나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이혼을 빨리 진행하자며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리 나오니
저도 순순히 이혼해주기 싫더라고요. 서로 얼굴 더 보는 한이 있어도 그동안 믿고 산 내 세월은 보상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 있고 나서 저에게 아들 잘못을 사과하시겠다면서 한동안 눈물바람이셨습니다. 아마 한창 사춘기인 손주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혼을 말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로서 바람난 남편과 차마 같이 살란 말은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만 하신 거죠.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한들 부부 사이 일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제가 평생 어머니 보고 살 일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남편놈이 병실에 발도 못 들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이 믿고 남남될 사람인데 시어머니와 더 정을 쌓아서 뭐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리는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원해 계신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 얼굴 본 면목이 없다. 그저 애들 잘 키워달라는 말이랑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오늘 뭐하러 왔어? 나는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어머니 말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혼할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너는 왜 하냐고 한다면 저는 그저 제 성격에 그렇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그날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담담하게 나누었고 어머니도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음 날 제가 어머니 병원에 들렀을 때 일어났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남편에게만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뜯어야 하나 매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며 화병에 걸릴 지경이었는데 감히 본인 발로 시어머니가 입원한 걸 남편에게 전해 듣고는 병원에 겁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 여자가 병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군지 알아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고 머리채를 잡았는데 막상 마주치니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그년도 아마 본처인 제가 어머니와 같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바람은 뻔뻔한 인간들이 피운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게요. 본처인 저를 보고도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듣자니 재력도 있고 남편 거래처 회사 대표에다 이미 이혼한 전력도 있는 돌싱이라 했는데 생긴 대로 성격도 엄청 세 보이더군요. 어이없게도 상간녀는 누구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시죠? 내가 어머니 아들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재훈 씨가 가서 점수 좀 따라서 왔는데 여기 며느님이 같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시며 얼굴이 벌개지도록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야? 네가 누구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어? 당장 나가라. 나한테는 손주들 낳아준 여기 이 사람이 며느리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와.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그만 화내시죠. 이보세요. 한준이 엄마.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마주친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남편이 사업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만큼 사는 거 처음에 내가 도움 안 줬으면 아마 망했을걸요? 어쨌든 그쪽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재훈 씨 어머니는 내가 간병할 테니까 본인은 애들 데리고 이혼 준비나 잘하시지 그래요? 뭐? 너 지금 뻔뻔하게 나더러 손 떼고 나가라 이거니? 내가 니들 맘 편히 살게 놔둘 것 같아? 남의 가정 파탄내고 이딴 식으로 뻔뻔하게 구는 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네네, 저도 압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일은 다 벌어졌는데 어쩌시려고요? 그쪽은 남편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나도 이 집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야죠.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렸겠지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다 참았지만 이런 꼴은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기 싫었던 저는 머리채 한번 잡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셨지만 상간녀는 제가 병실을 나가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본인 집을 챙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과 저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데요. 애들과 살아야 하니 집 명의는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도 경제력이 있으니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이 인간은 어차피 이혼할 거 제가 해달라는 대로 빨리 이혼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혼 소송 중 안 거지만 남편 놈이 거래처 여사장인 그년과 불륜관계를 이어온 건 무려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회사 직원들은 사장인 남편 불륜을 알면서도 본인이 직장에서 혹시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알면서도 모른 척, 봤으면서도 못 본 척했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저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놈의 외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놈이 바쁜 척하면서 외박하고 출장 가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데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당장 할 수는 없었지만 이혼 소송 마무리되면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살 결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는 어머니 병원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를 만나기도 불편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시간은 가긴 가더군요. 2달 남짓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소송은 한 번의 조정을 거쳤고 재산 문제와 아이들 양육 문제는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의 무리다 싶은 요구도 다 들어주더니만 이혼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게. 나 재산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이 재산보다 많은데 내가 뭐가 아쉽겠냐? 집이고 차고 전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빨리 이혼만 해줘라. 왜? 그년이 빈털터리로 봐도 상관없대니? 정말 찐사랑이네. 찐사랑이야. 좋아. 당신 잘못 인정한다니까 어디 줄 수 있는 건 다 내놔보지 그래.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만큼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즈음 시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전혀 두둔하지 않았고 늘 저와 아이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못된 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찾아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거야. 내가 아주 개지랄을 떨어줬더니 얼마 전부터는 내 앞에서 성질 못 이기고 본색을 드러냈더구나. 내가 그년 제풀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아주 미친년처럼 대해주고 있어. 너 마음 풀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셔봤자 어머니 몸만 상해요. 그래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할 인간들인데 괜히 기운 빼지 마셔요. 그것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 다 받아먹을 콩고물이 있으니 저러는 거지. 내가 바보는 아니다. 아무튼 그것들 마음대로 절대 안 될 거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는 내 재산 손주들한테 다 넘겨줄 작정이야. 빈말하는 거 아니니까 조만간 내가 연락하마. 그리고 얼마 후엔가 어머니가 저 이혼 결과 나오기 전에 손주들에게 분배할 재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잠깐 보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남편에게 충분히 받을 만큼 받는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니는 저와 별개로 손주들에게 챙겨줄 건 챙겨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일부러 작정하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날 병원에서 너무나 희한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는 시간에 병실에 들어섰는데 들어갔더니 1인실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상간녀와 남편놈이 이미 와 있었는데 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고 있었고 남편놈은 상간녀에게 머리꼭지를 잡힌 채 무릎까지 꿇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조화인가 싶어 할 말을 잃고 섰는데 어머니는 그 광경을 태연히 지켜보고 계시더니만 저를 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온 걸 본 상간녀가 더 화를 내면서 남편놈 머리를 쥐고 흔들더니만 세상 억울하다는 듯이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본전까지 불러들였다 이거지? 좋아, 이 미친 노인네야. 내가 오늘 당신 아들하고 끝낼 테니까 어디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자고 니놈 꼬드김에 넘어가서 치매 노인네 병수증까지 하고.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 늙어빠진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이 꼴을 봐. 이놈아, 너네 엄마한테 왜 잘 보이라고 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거야. 자기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너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미친 노인네 비위 더는 못 맞춰. 그러더니만 남편놈을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남자가 힘이 없어서 맞고 있겠습니까? 남편놈은 애들 엄마인 저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년을 붙잡으며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지랄을 하더군요. 내가 못 볼 꼴을 봤구나 싶어 돌아가려는데 저보다 먼저 상간녀가 울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놈은 당연히 그년을 붙잡으러 뒤따라 나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자초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현이 말이야. 내가 오늘 내 재산 전부 손주들한테 줄 유언장 쓴다고 한 걸 전해 들었는지 몸이 달아서 달려왔더라. 그동안 애를 좀 먹였더니 한동안 안 오더니만 저놈이 빈털터리리 위헌하고 재산까지 손주들한테 가는 꼴은 못 보겠다 싶었던 게지.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저랑 애들 아빠 이제 남남인데 그냥 뭐라고 살든 내버려 두실 일이지. 뭐하러 저런 막대먹은 인간을 상대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나도 이 꼴은 못 본다. 감히 자식들까지 있는 집에 들어와서 본처 행세를 하려 해? 내가 아주 평생 떨 고약을 요 몇 달 새 다 떨었지 뭐냐. 내가 치매 걸린 척하니 아주 진료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더구나. 근데 재산까지 전부 손주들 주고 아들놈 거지 만들어서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저렇게 본색이 나오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제 풀에 떨어져 나갈 년이었어. 그날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본처 행세를 하며 점수 따보겠다는 상간녀에게 그동안 어머니 나름의 복수를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오라가라 심부름은 기본에 면전에 대고 치매 노인네처럼 굴며 애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덕에 상간녀는 제 풀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렇다고 분이 전부 풀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듣자니 결국 남편 놈은 그년과 깨졌다고 하더군요. 가정 있는 남자를 함부로 꼬드겨 파탄에 이르게 한 여자지만 허울 좋게 사장직한 뿐인 남편 놈에게 얻을 게 없으니 가차없이 본인이 떠난 거죠. 거기에 시어머니의 복수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혼 소송 기간에 남편 놈을 한번 볼 일이 있긴 했어요. 그 인간은 거의 폐인처럼 나타나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한준 엄마, 내가 그년하고 헤어져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눈이 돌았었나 봐. 우리 애들 생각하면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돈이 뭐라고. 나도 그 여자 이용해 먹다가 정분이 난 거지만 그 여자 잘못이 더 컸어. 작정하고 나랑 잘해보자고 덤빈 건 내가 아니라니까. 그 여자 도움받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여보, 우리 정말 이혼해야겠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당신은 내가 우스운가 봐? 애들도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눈치껏 다 아는 마당에 내가 돌았니? 당신 같은 사람을 애들 아빠라고 용서하고 살 만큼 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야. 다시 얘기하는데 나 당신 좋아서 가정 지키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산 거 아니야. 당신보다 우리 가족, 우리 애들 그거 지키고 싶어서 지금껏 애쓰고 산 거라고. 가족들 배신하고 그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겠지만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 언젠가는 세상이 꼭 응징하더라. 그때는 이미 이혼 소송은 막바지를 향해 갈 때였고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자진해서 저에게 넘긴 상태였죠. 아마 월세방 얻을 보증금 정도만 남긴 걸로 압니다. 어머니는 남편 놈과 절대 같이 살기 싫다며 부모 자식 연 끊자고 통보하시고는 얼굴을 한동안 안 보셨다고 하더군요. 이건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전 남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나눠줄 생각이신지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사본을 저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소로 끝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재산을 전부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법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이 처음 합의한 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어쨌든 70%의 재산은 전부 저의 몫으로 가져왔다고 해두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그 뻔뻔한 년이 감히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를 했는데 위자료 받고 끝내려던 저를 끝내 건드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회사 직원들 진술까지 전부 자필로 받아 맞대응했고 어머니 병실에서의 난리통을 찍은 동영상까지 첨부해 제출했더니 뭐 그제야 찍소리 못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절차 마무리하고 저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네요. 남편 놈은 상간녀에게도 나름 복수를 당했는지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 수순이라고 저에게 불륜을 본의 아니게 알려준 직원에게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저에게 사과하길래 그 직원도 직장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을 거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맺음이 났어요. 그리고 1년가량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저도 마음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아마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 외도라는 건 정말 범죄에 가까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가 맞죠.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치고 잘 살은 사람이요? 글쎄요. 저는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외도를 한다는 건 저지르는 본인도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거라 생각해요. 외도를 들키고도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새 출발을 하고 자신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전 남편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같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신도 파멸했으니까요.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화낼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겠다는데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조용히 갈라서는 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지 외도한 배우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